비단 이불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명화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고 그녀의 발치에서는 수백 개의 작은 발소리와 함께 붉은 눈동자들이 번뜩이며 오직 그녀의 손짓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가로지르자 명화는 나지막이 입술을 달싹이며 기괴한 휘파람 소리를 내뱉었다. 자, 가서 주인의 탐욕을 물어오너라. 저 여자의 가슴 속에 박힌 못된 마음만큼이나 빛나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챙겨야 한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쥐떼는 소리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안방마님 최 씨의 머리맡에 놓인 자개암으로 기어올랐다. 최 씨는 꿈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움켜쥐려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으나 이미 쥐들은 날카로운 앞니를 이용해 비단 보자기의 매듭을 풀고 그 안에 든 황금 비녀와 옷가락지를 하나씩 물어나르기 시작했다. 명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10년 전 최 씨에게 매질을 당해 새겨진 흉터가 지독한 통증과 함께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래, 더 깊이 가져가라. 저 여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명화는 쥐들이 가져온 폐물들을 낡은 치맛자락에 정성스럽게 갈무리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집을 빠져나온 명화의 뒤를 이어 수천 마리의 쥐가 파도처럼 일렁이며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감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명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은 차갑고 축축했으나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산길을 오를수록 쥐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고 마치 천년 전의 원한을 토해내는 듯한 기괴한 공명이 숲 전체를 휘감았다. 명화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 한가운데 이끼 낀 거대한 바위 옆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봉분도 없이 비석만 덩그러니 남은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었다. 명화는 가져온 폐물들을 무덤 앞에 정갈하게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님, 오늘도 그 여자의 보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가문의 씨를 말리는 시작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명화는 무덤 주변을 맴도는 쥐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음 명령을 내렸다. 이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방 구석구석에 너희들의 흔적을 남겨라. 잠을 자도 깬 것 같지 않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어야 한다. 명화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뒤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랑채 구석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어 낡은 소미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쥐들의 이빨 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최 씨는 아침마다 사라지는 폐물들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고 집안의 종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의심받을까봐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명화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최 씨의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같은 통곡 소리를 즐겼다. 내 비녀, 내 옷가락지. 도대체 누가 내 보물들에 손을 댄 것이냐. 당장 그놈을 찾아내지 못하겠느냐. 안방마님 최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종들을 일렬로 세웠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다. 너희 중 누구냐? 어젯밤 내 방에 숨어든 쥐새끼 같은 놈이 누구냔 말이다. 최 씨의 시선이 명화에게 머물렀다. 명화는 애써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냉소를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마님, 저희는 평생 마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찌 그런 짓을 감행하겠습니까? 필시 요사스러운 기운이 이 집안을 감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화의 대답에 최 씨는 더욱 분노하며 채찍을 허공에 휘둘렀다. 채찍 끝이 명화의 어깨를 스치며 옷자락이 찢어졌다. 하지만 명화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요사스러운 기운이라니 감히 내 앞에서 망발을 내뱉는구나. 내년에 주둥이부터 찢어 놓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최 씨가 다시 채찍을 내리치려는 순간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쥐가 나타나 마당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종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최 씨는 갑작스러운 쥐들의 습격에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졌다. 쥐들은 최 씨의 옷자락을 물어뜯고 그녀의 주변을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를 가둔 감옥처럼 쥐들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마당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나 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몸 위로 기어올랐다. 명화는 그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네가 우리 가문에서 뺏어간 것, 우리 조상들의 피눈물을 이제는 네가 흘려야 할 차례다. 쥐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마당에는 최 씨의 찢어진 옷가지와 깊은 발톱 자국만이 남았다. 최 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명화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명화의 뒤에 서 있는 수천 개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다. 명화는 천천히 최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님, 몸을 추스르셔야지요. 아직 이르실 것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후 최 씨의 집안에는 기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창고의 곡식들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었고 기둥마다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역력했다. 최 씨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꿈속에서는 이름 모를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고통에 시달렸다. 명화는 매일 밤 산으로 향했고 그때마다 그녀의 치맛자락에는 최 씨의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화가 평소처럼 무덤가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 숲속 어둠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들을 그곳에 묻는다고 해서 원한이 사라질 것 같으냐? 명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삿갓등을 깊게 눌러쓴 한 선비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묘한 압박감이 명화를 짓눌렀다. 누구신데 남의 밤길을 방해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죽은 영혼을 위로할 뿐입니다. 명화는 가져온 보따리를 급히 숨기며 차갑게 대꾸했다. 선비는 천천히 걸어나와 무덤 앞에 폐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위로라니,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인 너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천년의 세월을 견딘 원한이 겨우 이런 금은보화로 씻길 성싶으냐? 명화는 선비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인가?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요? 우리 가문이 겪은 멸시와 고통을 당신 같은 선비가 어찌 상상이나 하겠소? 명화의 외침에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원한은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다시 원한을 낳는 법이다. 네가 부리는 저 쥐떼들이 언젠가는 너의 영혼마저 갉아먹게 될 것임을 왜 모르는가? 선비는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무덤 위에 올려두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명화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하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온 명화는 그 선비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 씨의 방에서는 여전히 쥐들의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고 문틈으로는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듯한 환각마저 보였다. 명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언젠가부터 그녀의 손끝에서는 고약한 쥐의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점점 인간의 것이 아니게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된 복수의 수레바퀴는 멈추는 법을 잊은 채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명화는 다시 휘파람을 불어 쥐들을 불러 모았다. 더 가져오너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녀의 영혼까지 전부. 이튿날 아침 최 씨의 집 대문에 커다란 쥐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쥐의 입에는 최 씨가 가장 아끼던 빛이 놀이개가 물려 있었고 그 주위로는 핏물로 쓴 듯한 기괴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이 집이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전국에 용하다는 무당과 도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명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최 씨의 파멸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마님, 아무리 용한 무당을 부른들 1000년 전의 원한을 어찌 막겠습니까? 당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가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명화의 독백과 함께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대지 밑바닥에서부터 수천 마리 쥐들의 울음소리가 땅을 흔들며 울려 퍼졌다. 최 씨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환영이 아닌 진짜 쥐떼들이 벽을 타고 내려와 집안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명화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쥐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둠의 여왕처럼 위험 있으면서도 서늘했다. 자, 최 씨 부인, 당신의 가문이 숨겨온 그 더러운 진실을 이제 세상 앞에 내놓으시지요. 최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명화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내년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냐? 감히 종년 주제의 주인을 헤아려 들다니. 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화는 눈 하나 깜깜하지 않고 대답했다. 주인이라니요. 당신들은 우리 가문의 것을 도둑질한 강도일 뿐입니다. 1000년 전 이 땅의 주인이었던 우리 조상들을 배신하고 그 자리를 찬탈한 것은 바로 당신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명화의 폭로에 최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기록에 적혀 있던 그 참혹한 배신의 역사가 명화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마당 한 구석에서 강렬한 불꽃이 튀어오르며 쥐떼가 흩어졌다. 어젯밤 산에서 보았던 그 선비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손에 거룩한 기운이 서린 검을 들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관청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 네가 부리는 요사스러운 힘은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선비의 엄중한 경고에 명화는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다. 법이라고 했소? 우리 가문이 도륙당할 때 법은 어디에 있었소? 나는 오직 내 방식대로 이 한을 풀 것이오. 명화가 손을 휘두르자 쥐떼는 더욱 거세게 날뛰기 시작했다. 관아의 차디찬 돌바닥에 내팽개쳐진 명화의 몸 위로 무거운 쇠사슬이 뱀처럼 감겨들었다. 최 씨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관장 옆에 서서 명화를 손가락질하며 악다구니를 퍼부어댔다. 사또, 저 계집은 보통 종놈이 아닙니다. 밤마다 요사스러운 휘파람으로 쥐떼를 불러들여 제 집안의 가업을 거덜내고 이제는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사옵니다. 당장 저 요물 같은 년의 주둥이를 봉하고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명화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최 씨를 쏘아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죄를 지은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의 가문입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터전을 찬탈하고 그 피 위에 성을 쌓은 자들이 누구인지 진정 모르시는 것입니까? 사또의 준엄한 호령과 함께 형틀이 준비되었고 명화의 가녀린 다리 사이로 굵직한 주리막대가 끼워졌다.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지만 명화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안으로 삼켰다. 말해라, 내년이 훔쳐간 폐물들은 어디에 숨겼으며 그 요술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네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또의 추궁에도 명화는 오직 무덤가에 잠든 영혼들만을 생각하며 정신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쥐들이 전해주는 바깥 세상의 소식들이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럴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투명하게 빛났다. 고문이 계속되자
최 씨는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며 명화의 반응을 살폈다. 사실 최 씨가 두려워한 것은 폐물의 상실보다도 명화의 입에서 나올 가문의 치욕스러운 비밀이었다. 그녀는 명화가 가진 기묘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가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또, 저녀는 입술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뜨거운 인장으로 지져서라도 배우를 밝혀내야 합니다. 최 씨의 사악한 제안에 형장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고 명화의 살감을 태울 붉게 달궈진 인두가 화로 속에서 이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그 선비가 다시 관아의 정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그는 품속에서 패를 꺼내 보이며 사또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위험 있는 태도의 형졸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잠시 멈추시오. 이 여죄수의 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친 것에 그치지 않소. 이것은 이 땅에 깊게 뿌리 박힌 오랜 원한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니 함부로 형을 집행하여 천기를 어지럽히지 마시오. 선비의 말에 사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최 씨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당신은 누군데 이 엄중한 국법의 현장에 끼어드는 것이오. 저녀는 우리 집안의 종년일 뿐이오. 선비는 최 씨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종이라니요. 이 여인은 당신 가문이 멸문시킨 성스러운 혈통의 마지막 생존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 숨겨둔 비기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쥐들의 왕이 나타나는 날 찬탈자의 가문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오. 선비의 말에 최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명화는 고통 속에서도 선비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를 바라보았고 선비는 나지막이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참거라. 아직 너의 복수는 완성되지 않았다. 명화는 깊은 옥방으로 옮겨졌고 차가운 벽 사이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기어 들어왔다. 쥐는 명화의 손등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고 명화는 그 쥐의 눈을 통해 최 씨가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보게 되었다. 최 씨는 관아를 빠져나오자마자 집안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명화가 폐물을 숨겼던 산속의 무덤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그 무덤 속에 분명 더 큰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시체를 꺼내서라도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최 씨의 탐욕은 이제 공포를 넘어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 행위였다. 옥방 안에서 명화는 자신의 피를 손가락 끝에 묻혀 바닥에 기묘한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1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대지의 기운을 다스리는 봉인의 주문이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와 닮은 기괴한 음률이 흘러나왔다. 오너라, 나의 형제들아, 저들의 발밑을 허물고 저들의 눈을 가려라. 조상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어둠의 공포를 선사하라. 명화의 주문이 방안을 가득 채우자 옥방벽 틈새마다 수천 마리의 쥐가 쏟아져 나와 그녀의 주위를 호위하며 성스러운 진을 형성했다. 한편 산속 무덤가에서는 최 씨의 사주를 받은 장정들이 태이와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삽이 땅에 닿을 때마다 기분 나쁜 금소금이 들려왔고 구멍 속에서는 흙 대신 검은 액체가 솟구쳐 올랐다. 장정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최 씨는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을 몰아붙였다. 어서 파헤치지 못할까? 저 비석 뒤에 금괴가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황금빛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때 무덤 주변의 숲이 거칠게 흔들리며 수만 마리의 쥐떼가 파도처럼 밀려와 장정들을 덮쳤다. 비명 소리가 산을 울렸고 장정들은 연장도 버린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홀로 남은 최 씨는 쥐떼에 둘러싸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쥐들은 그녀의 발을 물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도망갈 수 없도록 거대한 원을 그리며 그녀를 무덤 앞으로 몰아넣었다. 이놈들 저리 비키지 못할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감히 앞길을 막느냐. 최 씨가 악을 써보았지만 쥐들의 눈동자는 갈수록 붉게 타올랐고 무덤 속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원혼의 흐느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깨뜨렸음을 깨닫고 온몸을 사들부들 떨었다. 옥방에 갇힌 명화는 멀리서 들려오는 최 씨의 비명을 느끼며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다. 과도한 주력을 사용한 탓에 그녀의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살결은 점점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가문의 원한을 갚고 억울하게 죽어간 조상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견디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명화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쥐들과의 정신적인 연결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수천 마리의 쥐가 죽은 듯 엎드려 그녀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발칵 뒤집혔다. 옥방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나 그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짐승의 숨소리에 간수들이 겁을 먹고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또가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옥방 앞에 당도했을 때 문틈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와 함께 검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어라.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사또의 명령에 군사들이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명화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있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쥐들이 만든 거대한 탑이 쌓여 있었다. 명화의 눈이 번쩍 뜨였을 때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을 산 영물의 눈처럼 깊고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사또,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저 탐욕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이 땅의 정의입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니 똑똑히 보십시오. 명화의 목소리는 관아 전체를 진동시켰고 하늘에서는 갑자기 벼락이 내리치며 최 씨의 집 방향으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다. 최 씨는 산에서 실성한 채 발견되었고 그녀의 손에는 흙먼지 투성이인 낡은 문서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문이 감춰온 배신의 증거였다. 선비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명화가 겪어야 할 시련임을 알고 있었다. 고통이 깊을수록 원한의 끝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 이제 그녀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복수의 화신이 되었구나. 선비는 자신의 소임을 다한 듯 호련히 숲속으로 사라졌고 관아의 군사들은 명화의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무기를 떨어뜨린 채 바닥에 엎드렸다. 명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서진 옥방 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대지가 진동했고 수만 마리의 쥐떼가 그녀의 뒤를 따라 거대한 행렬을 이루었다. 최 씨 가문의 종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고 저택은 순식간에 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명화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최 씨의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자신이 빼앗겼던 가문의 신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평범한 폐물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국보급 보검이었고 최 씨의 조상들이 훔쳐간 뒤 가문의 복을 기원하는 용도로 변질시킨 것이었다. 명화가 보검을 손에 쥐자 검신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우리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 날이 머지않았다. 명화의 외침에 쥐들이 일제히 화답하듯 울부짖었다. 하지만 관청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사또는 명화를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군사를 소집하여 그녀를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명화는 이제 한 집안의 종년이 아닌 국가를 위협하는 유물로 낙인 찍혀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쥐떼를 거느리고 험준한 산맥으로 숨어들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추격군의 공격 속에서도 명화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힘은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쥐들은 단순한 짐승을 넘어 지능을 가진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추격군을 교란했다. 명화의 고독한 전쟁은 그렇게 깊어가는 겨울처럼 처절하게 이어졌다. 명화는 깊은 동굴 안에서 부상당한 쥐들을 보살피며 다음 작전을 구상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가슴 속의 불꽃은 식지 않았다. 우리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달이 차오르고 진실의 시간이 오면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명화는 동굴벽에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며 결의를 다졌다. 밖에서는 추격군의 횃불이 산을 뒤덮고 있었고 명화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도를 올렸다. 수천 년을 이어온 원한과 숙명,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명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운명에 맞서기로 다짐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준한 절벽 끝에서 명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뒤편으로는 시퍼런 강물이 굽이치며 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고 앞방향으로는 횃불을 든 수백 명의 관군이 촘촘한 그물을 짜듯 그녀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명화의 치맛자락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녀의 품에 안긴 보검만은 서슬퍼런 광채를 뿜어내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천한 종년의 몸으로 국보를 훔치고 요술을 부려 민심을 어지럽혔으니 네 죄는 죽어 마땅하다. 당장 검을 내려놓고 투항하라. 관군의 우두머리가 내뱉는 호통 소리는 산맥을 울렸지만 명화는 그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발밑에 엎드린 수천 마리의 쥐들을 어루만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다시 그 기이한 선비가 나타나 관군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채를 펼쳐 보였다. 멈추시오. 이 여인이 품은 검은 훔친 것이 아니라 천년 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성씨 가문의 유일한 유산이요. 그대들이 지키려는 저 최씨 가문이야말로 역사의 기록을 조작하고 주인의 뒤통수를 친 배신자의 후손임을 어찌 모르는가. 선비의 일갈의 관군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명화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우리 가문의 비극을 이토록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오. 나는 오직 원한을 갚기 위해 이 길을 택했을 뿐인데. 명화의 물음에 선비는 삿갓을 벗어 던지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선비의 정체는 과거 성씨 가문의 충직한 가신이었던 가문의 후예로 대대로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역사의 진실을 수호해온 기록관이었다. 명화야, 네가 매일 밤 찾아가 폐물을 바쳤던 그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곳은 천년 전 최 씨의 조상에게 독살당한 성씨 가문의 마지막 공주가 잠든 성역이자 복수의 기운이 응집된 곳이다. 선비의 설명이 이어지자 명화의 머릿속에는 잊혔던 전생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쥐들과 소통할 수 있었는지, 왜 최씨 가문만 보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멈출 수 없었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관군들은 선비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으나 그 순간 명화의 보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하늘을 찌르며 거대한 용의 형상을 그려냈다. 지면이 흔들리며 무덤가가 갈라졌고 그 안에서 천년 전의 진실이 담긴 석판이 솟아올랐다. 석판에는 최씨 가문의 조상이 왕실의 보물을 가로채기 위해 성씨 가문을 몰살하고 그 죄를 덮어씌운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가문의 실체다. 탐욕을 위해 충의를 버리고 이제는 그 후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자들을 어찌 정의라 부를 수 있겠는가. 명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소녀의 것이 아닌 가문의 원혼들이 합쳐진 거대한 외침이었다. 상황이 급변하자 최씨 부인은 관군들 뒤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 석판은 요술로 만들어낸 가짜다. 사또,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당장 저 요물들을 처단하십시오. 그녀의 비명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탐욕의 눈이 먼 사또는 다시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명화가 휘파람을 불자 산 전체를 뒤덮고 있던 쥐들이 일제히 관군들의 무기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화살대는 부러지고 칼날은 이가 빠졌으며 횃불은 쥐들의 몸짓에 힘없이 꺼져갔다. 어둠 속에서 오직 명화의 복원만이 찬란하게 빛나며 진실의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명화는 혼란에 빠진 관군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 사또와 최씨 부인 앞에 섰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리가 내리고 대지가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목숨이 아니다. 오직 빼앗긴 명예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진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뿐이다. 명화의 단호한 태도에 사또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으나 최씨 부인은 끝까지 도끼를 내뿜으며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명화를 찌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명화에게 닿기도 전에 수만 마리의 쥐가 벽을 이루어 그녀를 가로막았고 최씨 부인은 자신의 단검에 손을 대이는 수모를 당했다. 선비는 석판을 높이 들어 올리며 관군들에게 엄숙하게 선포했다. 이 기록은 하늘이 내린 증거이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이 땅의 관청이 아니라 하늘의 법도가 이 사건을 심판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관아의 깃발을 불태웠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산으로 올라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저 명화라는 아이가 진짜 주인이었단 말인가? 최씨 가문의 부귀영화가 모두 도둑질한 것이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민심은 순식간에 명화의 편으로 돌아섰고 권력의 기반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갔다. 명화는 무덤 앞에 다시 서서 석판을 정중히 내려놓고 조상들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얼어붙은 땅을 녹였다. 할머님, 공주님, 이제야 세상이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씻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명화의 진심 어린 통곡에 무덤 주변에는 때 아닌 꽃들이 피어났고 쥐들은 평화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복수는 증오로 시작되었으나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씨 가문의 마지막 저항은 끈질겼다. 최씨 부인은 집으로 도망쳐 남은 재산을 챙겨 야반도주를 시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훔쳤던 성씨 가문의 보물들을 자루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 천한 종년에게 내 가문을 내줄 순 없지.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으나 그녀가 자루를 메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보물들은 일제히 살아있는 쥐들로 변해 그녀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보석은 쥐의 눈알로, 황금은 쥐의 이빨로 변해 그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최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을 뒹굴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명화는 선비와 함께 마을로 내려와 최씨 부인의 비참한 최후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재물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판 자의 결말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녀가 탐냈던 그 보물들이 결국 그녀를 집어삼키는 독이 된 것이지요. 선비의 말에 명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에 든 보검을 바라보았다. 검은 이제 살기를 거두고 은은한 성광을 내뿜고 있었다. 명화는 이 검을 마을의 사당에 모시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상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명화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마을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사또는 파직되어 압송되었고 최씨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어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소장농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다. 명화는 여전히 쥐들과 소통하며 마을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려주는 영험한 존재로 추앙받게 되었다. 하지만 명화는 자신을 높이는 것을 경계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다. 나는 그저 조상들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진심입니다. 명화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오랜 원한의 그늘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명화는 꿈속에서 천년 전의 공주를 만났다.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명화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나의 후손아.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덕분에 우리 가문의 영혼들이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되었다. 이제 너의 삶을 살거라. 쥐들의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찾아가거라. 공주의 축복과 함께 명화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이한 기운들이 빛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잠에서 깬 명화는 자신의 손에서 더 이상 쥐 냄새가 나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선비는 떠날 채비를 하며 명화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나아가는 데 있음을 당신은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역사는 당신의 이름과 함께 새로 쓰일 것입니다. 선비는 명화에게 작은 기록첩 하나를 건네주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기록첩에는 성씨 가문의 찬란했던 역사와 명화가 일궈낸 기적 같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명화는 그 책을 가슴에 품고 마을 언덕에 올라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했다. 수천 마리의 쥐떼는 멀리서 그녀를 향해 마지막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이고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갔다. 마을 입구에는 명화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비석에는 쥐들의 위로를 받은 진실의 수호자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쥐를 징그러운 짐승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영물로 대접하기 시작했다. 명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탐욕의 허망함과 진실의 소중함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의로운 어른으로 성장해갔다. 천년을 이어온 원한의 사슬은 그렇게 사랑과 교육의 힘으로 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뒤편으로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의 친척 중 한 명이 명화의 능력을 탐내어 비밀리에 자객들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계집이 가진 보검과 석판만 있으면 다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 밤을 틈타 그녀의 목숨을 앗아오너라.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잡초와 같아서 한 곳이 정리되면 다른 곳에서 다시 싹을 틔웠다. 명화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경계의 끈을 조여야 했다. 그녀는 보검을 다시 꺼내들며 조용히 읊조렸다. 아직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명화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마을 청년들과 지혜로운 노인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순찰을 돌며 마을을 지켰고 숲속의 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화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자객들이 마을 경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수천 마리의 쥐가 소리 없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명화는 무력 대신 지혜로 그들의 배후를 밝혀내어 관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화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그녀는 마을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게 되었다. 진실은 결코 가두어둘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어귀에는 서슬퍼런 광군의 행렬과 함께 임금의 전령인 암행어사가 당도했다는 소식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말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어사와의 화려한 빛깔이 무색할 만큼 마을의 분위기는 차디찬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명화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수천 마리의 쥐가 소리 없이 엎드려 대지의 진동을 살피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 되었구나. 명화의 나지막한 읊조림은 바람을 타고 숲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손에 든 성씨 가문의 보검은 주인의 비장한 결의에 응답하듯 은은한 청백색의 안광을 뿜어내며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암행어사로 부임한 이는 다름 아닌 산속에서 명화를 도왔던 그 의문의 선비였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갖춰 입고 위엄 있는 자태로 관아의 동원에 올랐으며 그의 곁에는 명화가 찾아낸 천년 전의 석판이 엄중하게 놓여 있었다. 이 고을에서 벌어진 참혹한 배신과 조작의 역사를 내 직접 목격하고 조사하였노라. 최씨 가문은 천년 전 왕실의 비기를 찬탈하기 위해 충신성씨 가문을 멸문시키고 그 죄를 위조하여 역사의 뒤편으로 숨기려 하였다. 어사의 일갈에 관하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숨을 죽였고 포박된 채 끌려 나온 최씨 친척들은 사들부들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껏 누려온 부귀영화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가는 광경이 선연하게 보였다. 최씨 가문의 반계 혈족 중 한 명인 최만식은 끝까지 도끼를 품고 소리를 높였다. 어삿도 어찌 저 유물 같은 종년과 미천한 짐승들의 말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저 석판이야말로 요술로 빚어낸 가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명문가이며 저 계집은 오직 우리 재산을 탐내어 쥐떼를 부린 대역 죄인일 뿐입니다. 최만식의 뻔뻔한 항변에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명화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그를 쏘아보았다. 재산이라 하였느냐. 네가 쥐고 있는 그 황금 조각 하나하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선열이 묻어 있으며 네가 딛고 선 이 땅 밑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수만 영혼의 통곡이 서려 있다. 진정 증거를 보고 싶다면 내 직접 보여주마. 명화가 긴 휘파람을 불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수만 마리의 쥐가 관아의 지붕과 담장을 뒤덮기 시작했다. 쥐들은 저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최씨 가문의 은밀한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가문의 진짜 족보와 배신의 모의가 담긴 서신들이었다. 종이 뭉치들이 어사의 발치에 수북이 쌓였고 쥐들의 이빨에 갉아먹힌 문서들 사이로 천년의 세월을 견딘 진실의 먹향이 진하게 풍겨 나왔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치부의 증거다. 쥐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주인의 탐욕이 머물렀던 자리를 기억할 뿐이다. 명화의 선포에 최씨 일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사는 명화를 내려다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최씨 가문은 천년의 배신과 국보 찬탈, 그리고 무고한 백성을 박해한 죄를 물어 전 재산을 몰수하고 모든 직첩을 회수한다. 또한 주동자들은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어 평생토록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성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명화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복권하고 빼앗겼던 터전과 보검을 공식적으로 돌려주노라. 어사의 명판결이 떨어지자 관아는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쥐들은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축제와 같은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음산한 기운이 걷히고 정의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명화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서늘한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몰수된 최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과거 자신이 모셨던 최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탐욕의 흔적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나 주인 잃은 폐물들은 이제 빛을 잃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다. 명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죽은 이들을 살려낼 수는 없으며 산자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오직 시간과 용서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의 할머님, 나의 조상들이여, 이제 이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으소서. 명화는 가져온 향을 피워 방 안의 부정한 기운을 정화했다. 마당으로 나오자 쥐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쥐들의 대장격인 늙은 쥐 한 마리가 명화의 발치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명화는 그 쥐를 가만히 들어 올려 눈을 맞추었다.
너희들의 소임도 이제 끝났구나. 1000년 전부터 우리 가문을 지켜온 영물들아. 이제는 좁은 쥐구멍이 아니라 넓은 산과 들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다시는 인간의 원한에 휘말려 피를 묻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명화의 말이 끝나자 수만 마리의 쥐가 일제히 바닥을 치며 경의를 표하더니 파도가 밀려나가듯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명화가 단순한 종년이 아니라 신의 뜻을 받드는 영험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관아의 창고가 열리고 최씨 가문이 쌓아두었던 곡식과 재물들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다. 명화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재물들을 거부하고 대신 그 자리에 거대한 사당을 지어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을 기리기로 했다. 재물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 법이며 고인 것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이 사당이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다시는 배신과 탐욕이 발붙이지 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명화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손을 도왔고 돌 하나하나에는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정성이 깃들었다. 흙먼지가 날리고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 현장에서 명화는 비로소 인간다운 평온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유백일에 오른 최씨 일가는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거대한 기와집들이 쥐떼에 의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민초들의 희망이 담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통곡했다. 특히 최씨 부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앞길이 막힌 처지를 한탄했으나 명화는 그들에게도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두었다. 죄는 부모의 것이나 삶은 너희의 것이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면 언젠가는 너희의 이름으로 다시 설날이 올 것이다. 명화의 관용은 복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으며 증오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진정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심판의 날이 저물고 달이 높이 뜨자 명화는 다시 산속의 무덤가를 찾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음산한 흉지가 아니었다. 백성들이 가져다 놓은 꽃과 향이 무덤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비석 주위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다. 명화는 무덤 앞에 보검을 깊숙이 꽂아 넣으며 맹세했다. 이제 이 검은 피를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채기가 될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이여, 이제는 이 땅의 수호신이 되어 저희를 지켜봐 주소서. 그녀의 기도가 끝나자 무덤 속에서 가느다란 빛기가 솟아올라 하늘로 올라갔고 숲속의 짐승들도 일제히 울음을 멈추고 거룩한 승천의 순간을 배웅했다. 어사또가 된 선비는 떠나기 전 명화에게 작은 옥로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왕실에서 내리는 신표이자 당신의 고귀한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유인이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명화는 옥로를 받아쥐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선비는 말을 타고 멀어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천년의 원한을 쥐떼와 함께 씻어낸 저 여인이야말로 이 나라가 가져야 할 진정한 기계로구나. 역사는 그녀를 단순히 쥐를 부리는 요녀가 아니라 어둠을 가르고 진실을 세운 성녀로 기억할 것이다. 선비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명화는 언덕 위에 서서 마을의 평화로운 등불을 지켜보았다. 이제 마을에는 쥐에 대한 흉흉한 소문 대신 진실을 밝히는 영특한 동물이라는 찬사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쥐가 지나가면 곡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며 복을 빌었고 곳간의 쥐들은 더 이상 곡식을 훔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벌레들을 잡아주는 상생의 길을 택했다. 명화는 매일 아침 사당을 청소하며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해안은 어떤 명관보다도 날카롭고 따뜻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진실만이 시간을 이기고 살아남는 법입니다. 명화의 가르침은 비바람에 씻겨도 지워지지 않는 바위의 새김처럼 마을의 정신으로 뿌리내렸다. 사당이 완성되던 날
하늘에서는 오색 무지개가 피어올랐고 대지에서는 향긋한 꽃향기가 진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으며 명화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닌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녀의 어깨 위로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와 앉고 발밑으로는 작은 생쥐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풍경은 마치 지상에 구현된 낙원과도 같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고 탐욕의 칼날이 무뎌진 사람과 짐승이 함께 숨쉬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명화의 목소리는 잔치 소음 속에서도 맑게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밤이 깊어지자 명화는 홀로 사당 뒷뜰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수만 개의 별 중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반추했다. 쥐떼를 이끌고 어둠을 누비던 공포의 시간들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희망의 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최씨 부인에게서 빼앗았던 마지막 비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차가운 욕망의 상징이었으나 명화는 그것을 화로 속에 던져 녹여버렸다. 불꽃 속에서 녹아내리는 황금의 형태는 마치 지난날의 악연이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명화는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보다 그 안에 서린 정의와 정직의 가치를 먼저 심어주었다. 글을 배우는 이유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란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는 명화의 가르침이 보석처럼 박혔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의 희망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다. 쥐들은 서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졸았으며 명화의 손끝에서는 더 이상 피 냄새가 아닌 맑은 먹물 향기가 배어나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명화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까지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명화의 이름을 부르며 정의를 구했고 그때마다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준다는 기이한 풍문이 돌았다. 명화는 어느덧 중년의 여인이 되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소녀 시절의 그 날카로운 진실의 빛을 잃지 않았다. 인생은 짧고 원한은 길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은 결국 사랑과 용서입니다. 명화는 자신의 일대기를 작은 책자로 엮어 후세에 남기며 천년의 원한을 씻어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원한의 핏물조차 투명한 평화의 빛깔로 씻어내었고 마을 뒷산 이름 없던 무덤가에는 이제 잡초 대신 화사한 진달래와 철쭉이 만개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명화는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중년의 여인이 되었으나 그녀의 눈매만은 여전히 맑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푸른 기운을 간직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절로 공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정성껏 가꾸어 온 사당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 가장 영험한 곳으로 소문이 나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찾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가는 성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명화는 매일 아침 사당 앞마당을 쓸며 어둠 속에 잠들었던 조상들의 넋이 이제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논이는 광경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스승님, 오늘은 쥐들이 들판에 곡식을 축내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벌레들을 쫓아버렸다고 마을 어르신들이 칭찬이 잦아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어린 소년이 명화의 곁으로 다가와 기쁜 소식을 전하자 명화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짐승들이 영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생명으로 대접하고 진심을 나누었기 때문이란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마음의 결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니 네가 진실하면 천하의 미물도 너를 돕는 법이지. 소녀는 명화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책장을 넘기며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져들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안개가 마을을 감싸 안을 무렵 명화는 홀로 언덕에 올라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하나씩 갈무리했다. 쥐떼를 이끌고 어둠 속을 누비며 최씨 가문의 보물들을 훔쳐내던 그 처절했던 밤들은 이제 빛바랜 옛 이야기 속의 한 조각이 되었지만 그녀는 그때의 감각을 잊지 않았다. 증오가 가슴을 태우던 시기를 지나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의 꽃이 피어나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장엄한 여정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천년의 원한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왜 그토록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명화의 혼잣말은 산들바람에 실려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쥐를 징그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의 복을 불러오는 영물로 귀하게 대접하며 공존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다. 창고 구석에 쥐를 위한 작은 밥그릇을 놓아두는 풍습이 생겨났고 쥐들은 그 보답이라도 하듯 마을의 화재를 미리 알리거나 전염병의 징조를 감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은 명화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맺은 소중한 열매였으며 이는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새로운 세상을 의미했다. 명화는 마을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보람이자 축복임을 매 순간 느끼며 감사했다. 어느 날 밤 명화의 꿈속에 다시금 그 선비가 나타났는데 그는 이제 선비의 옷차림이 아닌 거룩한 광채를 내뿜는 천상의 관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명화야, 너는 천년의 매듭을 풀고 이 땅에 정의와 화해의 길을 열었으니 이제 너의 소임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도다. 이제는 가문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직 너 자신을 위한 평안을 누려도 좋으리라. 그의 격려에 명화는 깊은 절을 올리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털어내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제는 자신의 삶이 타인의 원한을 갚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완성되었음을 선언했다. 최씨 가문의 후손들은 유배지에서 돌아와 명화의 서당을 찾아와 진심 어린 참회를 전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조상의 죄를 씻기 위해 마을의 느른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명화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으며 과거의 원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정성을 다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미래는 너희의 손에 달려 있다. 부끄러운 조상의 이름을 씻는 길은 오직 너희가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거라. 명화의 가르침을 받은 최 씨의 후예들은 점차 마을의 일원으로 녹아들었고 이로써 천년을 이어온 가문 간의 혈투는 진정한 의미의 종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을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비석에는 명화의 일대기와 함께 인과응보의 진리가 새겨져 후세의 영원한 교훈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비석 주위로는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났다. 사람들은 그 샘물을 마시며 마음의 도끼를 씻어내었고 명화가 들려주었던 쥐들의 이야기와 진실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대대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다. 명화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땅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낡은 보검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이 아닌 마을의 정의를 수호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사당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은은한 빛을 발했다. 해마다 돌아오는 조상들의 제삿날이면 명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성대한 제를 올렸는데 이때마다 수천 마리의 쥐가 무덤 주위를 호위하듯 에워싸고 장엄한 의식을 함께했다. 제사가 끝나면 쥐들은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다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 팔도 강산에서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들기도 했다. 명화는 이 모든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죽은 자의 평온과 산자의 행복만을 염원하며 향을 피웠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원하는 땅으로 스며드니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제단 위의 촛불보다 더 밝게 타올랐다. 명화가 노년에 이르러 자리에 누웠을 때 그녀의 방 안은 수천 마리의 쥐가 내는 부드러운 숨소리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사당 앞에 모여 눈물로 기도했다. 명화는 임종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가 없더라도 쥐들을 미워하지 말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말거라.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정직한 마음 하나면 능히 천년의 어둠도 밝힐 수 있단다. 그녀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서기가 내려와 사당 전체를 휘감았고 마을의 모든 쥐가 일제히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위대한 수호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명화의 이야기는 소설과 노래로 지어져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으며, 탐욕스러운 관리나 악독한 주인들은 쥐들의 눈동자만 보아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개과천선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명화는 육신으로 사라졌으나 그녀가 남긴 정의의 정신은 쥐들의 발소리를 타고 민초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쥐는 더 이상 더러운 짐승이 아닌 인간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자 진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기억되었다. 천년 전의 원한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서사시로 완결되었으며, 그 울림은 세월의 먼지를 뚫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인생사의 모든 일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법이다. 명화와 쥐떼들이 보여준 그 장엄한 인과응보의 기록은 한낱 옛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준엄한 가르침이자 위로였다. 마을 뒷산의 무덤은 이제 성지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명화가 훔쳤던 그 수많은 폐물은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우는 곡식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했다. 비단 이불 아래 숨겨진 탐욕보다 거친 흙바닥에 흐르는 진실의 땀방울이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천년의 전설을 통해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명화의 영혼은 이제 쥐들의 날렵한 발걸음과 함께 온 세상을 누비며 정의가 필요한 곳마다 희망의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고 있을 것이다.